지금 주식시장 뜨고 있고 부동산 시장 뜨니까 이게 뜬 겁니까? 그건 자산시장 가격이죠. 일본도 그랬다니까.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우리나라한테는 아직도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 안 죽었네. 정치인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똑같아, 양쪽 다. 정치인들 제가 많이 만나보면 교수님 집값이 오르는 게 좋지 않냐. 아니죠.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여론 주도층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정말 언론에 고배가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론, 특히 뭐 경제지 이런 분들이 결국은 대주주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한국 경제는 저는 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위기도 그냥 위기가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위기고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위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위기가 지금 IMF 그때 겪었던 위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신데 아니면 그렇게 될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런 위기와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성장률이 지금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이 두 자릿수였어요. 한 10%에서 15% 사이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비즈니스 사이클은 있죠. 중간에 97년, 98년 때 IMF 위기도 있었고 또 2008년, 9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2020년 코로나 위기도 있었죠. 그런 위기도 있었고 그거 말고 또 아주 좀 작은 경기 침체도 종종 있었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이렇게 추락을 해요.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추락을 해요. 아주 급격하게. 얼마나 급격하게 추락하냐면 아까 10%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2%대로 추락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평균이 쉽게 얘기하면 잠재 GDP 성장률이고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인플레를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증가했느냐. 그게 바로 실질 GDP 성장률인데 잠재 GDP 성장률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등락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평균적인 수준 이렇게 이해를 하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제 추락했다는 건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더 추락해서 올해는 1.8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행이 지난해 두 번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을 전망을 했는데 3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이게 1% 밑, 그러니까 0%대로 떨어지고 40년대 중반 정도 되면 아예 0%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2월에도 이제 비슷한 전망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7월에 했었고 두 번째는 12월에 했고 이제 저자들도 달라요. 연구자들 다르긴 한데 두 번째 그 연구자의 논문을 올해부터는 이제 1.8%로 떨어졌는데 이게 거의 매년 한 0.1%포인트씩 계속 감소해서 앞으로 5년 뒤에는 이게 1.3으로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떨어져요. 그래도 KDI도 최근에 지난 5월에 우리나라의 잠재 GDP 성장률을 전망했는데 한국은행과 거의 비슷해요. 두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지만 기본적으로 추락한다 하는 게 맞고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들여다보면 바로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인구가 고령화된다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꾸 줄어들고 부양해야 될 사람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 나라의 GDP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자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원은 노동력, 그리고 자본, 그리고 천연자원, 그리고 기술인데 그 나라의 노동력이 급감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특히 이제 젊은 인구가 이제 급감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 살려나가야 되는데 살려나가려면 결국 자본을 축적하거나 아니면 기술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잘 안 되고 있다. 왜? 글로 가야 될 돈이 다 어디로 가요? 다 부동산 쪽으로 간다. 다 시멘트 쌓는 대로 다 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체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다 부동산 투자예요. 건설 투자. 한 14%, 15% 정도예요. GDP 대비로 보면. 이거는 OECD 국가 중에 단연코 1위예요. 그렇게 되는 나라 없어요, 아예. 다 10% 밑이지. 너무 지나치게 돈이 글로 몰려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설비 투자가 안 되니까 자본 축적이 안 되고 또 그러니까 또 R&D 투자가 안 돼가지고 기술 수준도 높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KDI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생산성 증가가 제대로 증가가 되지 않으면 40년대 중반이 아니라 40년대 초반이면 0% 밑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봤자 1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속도로 한다면 30년대 초반이면 앞으로 5년 뒤면 1%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이재명 정부 지금 막 출범했는데 딱 5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떨어지는데 현재 목표는 3%예요.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가능한다면 결국 다시 또 뭐 부동산 살리기 막 건설 투자 쪽으로 막 돈을 몰아넣어가지고 잠깐 마치 죽어가는 사람에게 몰핀 주사 딱 놔주면 잠깐 반짝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계속 추락하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굉장히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데다가 거기다 당뇨병이 걸렸고 거기에다가 계속 이제 근본적인 치료를 안 하니까 고혈압에다가 고콜레스테롤에다가 여러 개 막 합병증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사를 만나니까 기껏 하는 게 아직도 쓰러지지 않았네요 하면서 잠깐 누워 계서 몰핀 주사 딱 준 거야. 그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악순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계속 돼버리니까 미래 먹거리 투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계속 부동산 쪽으로 돈이 가버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그냥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지면 내가 그냥 어쨌든 내 꾸역꾸역 하다 보면 내가 아이 낳고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 집도 생기고 그러면 내 중산층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그게 이제 불가능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거고 그래서 지난해 좀 높아졌다고 해도 0.75명이고 이건 OECD 평균 1.5명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거고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다고 하는데 거기도 1.2명 수준이에요. 지난해 1.15로 떨어졌다고 해서 완전 초비상인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초비상이에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게 더 위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 그것 때문에 한국은행이나 KDI가 계속 전망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50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이 일본보다 더 많을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추락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게 어떻게 1997년, 98년에 IMF 외환위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변형된 형태의 1990년에 발발했던 일본의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 버블 꺼지고 그러면서 시작했던 잃어버린 10년, 20년, 30년과 굉장히 비슷하다. 다만 일본은 그때 버블이 이제 갑자기 꺼졌고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버블이 안 꺼졌다. 그렇다고 해서 안 꺼졌으니까 앞으로도 안 꺼질 거냐? 그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 언제 꺼지냐?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 안 죽었네. 지금 마치 냄비 속에 지금 개구리가 들어가지고 점점 뜨거워지는 물에 지금 삼겨져 죽고 있는데 아직 안 죽었는데 언제 죽냐? 그거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일본조차도 90년에 주식시장 버블 꺼지고 91년에 부동산 버블이 꺼졌는데 90년 주식시장 버블 꺼지기 직전만 해도요, 정말 초호황했어요. 그 당시에 일본의 GDP가 미국의 GDP의 70% 정도 됐어요.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당시 G2였어요. 초호황이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위기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그때 2009년이죠. 경제성장률이 딱 0.8%였어요. 그때 위기라고 했잖아요. 왜 지금은 왜 위기가 아니야? 제가 볼 땐 그것도 낙관적인 전망이에요. 트럼프발 관세전쟁이 아직도 본격적으로 터지지도 않았어요. 우리나라한테는 아직도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도 수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계속 살아날 수 있겠냐? 지금 주식시장 뜨고 있고 부동산 시장 뜨니까 이게 뜬 겁니까? 그건 자산시장 가격이죠. 일본도 그랬다니까. 최근에가 옛날처럼 뭐 나가가지고 뭐 회식이나 아니면 술 마시고 노는 그런 분위기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저녁 장사하는 분들 다 문 닫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잠깐 뭐 정부에서 뭐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뭐 지금 뭐 추경 편성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잠깐 그것이 이제 그분들한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몰핀 주사 주는 것처럼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안 된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지금 뭐 한번 공항 나가봐라 뭐 사람들 뭐 지금 해외여행 나가고 뭐 그리고 또 명품 봐라 지금 사람들 백화점 가봐라 뭐 아니면 고급 음식점 가봐라 거기는 뭐 사람들 며졌다. 당연히 그렇죠. 왜요? 양극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정말 이거는 무슨 뭐 불평등 사회가 아니라요. 양극화 사회로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양극화를 뭘로 만들어내느냐? 부동산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서울에 내가 부동산, 내 집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강남 요충지에 내가 집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처음에 예전에 우리 경제학 처음 시작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거는 내 소득의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소득이 많으면 내 소비도 많이 한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뭐 밀턴 프리드만 이런 분들이 나중에 항상 소득 가설이라는 것도 하고 뭐 나중에 여러 가지 뭐 이론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 자산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산. 내가 주식이나 아니면 내 부동산 갖고 있는데 그게 엄청나게 막 올라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소득이 없어도 자산 효과 때문에 내가 돈을 쓴다니까?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 돈 쓰는 분들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그분들이.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집도 없는데 내가 혼자 내가 그러면 내가 1년에 연봉이 내가 1억이에요. 그래도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저축해가지고 집을 사야 되는데 아니면 집을 사도 내가 엄청나게 내가 그걸 갖다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내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집을 샀어요. 그럼 내가 돈을 어떻게 그거 가지고 소비를 하겠어요? 근데도 뭐 집이 뭐 자고 나니까 억씩 올라가네? 그럼 또 그것 때문에 잠깐 쓸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전체 주택 보급률이 53%라고. 50% 넘으니까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좋다고. 아니에요. 대부분 집을 갖고 있어도 지방에 갖고 있거나 아니면 수도권 외곽에 갖고 있거나 이런 분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고 집값이 올라가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분들도 또 더 좋은 집으로 더 큰 집으로 옮겨가야 되니까. 근데 자꾸 더 많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어요. 정치인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똑같아 양쪽 다. 정치인들 제가 많이 만나 보면 아 교수님 집값이 오르는 게 좋지 않냐. 아니죠. 전국을 한번 놓고 보세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집값이 올라가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 극히 소수고 그분들이 정말 힘 있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우리나라의 여론 주도층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정말 언론에 도배가 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언론, 그리고 특히 뭐 경제지 이런 분들이 결국은 대주주가 누군가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다 파고들면 그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왜 그래요? 장기적으로 계속 경제 성장률이 추락하는 이유는 인구 고령화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인구 고령화는 왜 나오냐? 우리나라의 초저출산율 때문에 그렇다. 그럼 초저출산율은 왜 나오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왜 젊은이들이 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느냐? 그거는 그분들이 들어가 살 집이 없다. 하늘을 나는 새를 봐라. 아니면 저기 그 미물 동물들을 봐라. 걔들도 다 자기 둥지가 있어야 되고 자기 살 집이 있어야지만 새끼를 낳는데 젊은이들한테 들어갈 살 집이 없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을 띄워서 그렇고 띄우니까 결국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빚내서 집을 사는데 그것도 정부가 계속 빚을 막 부추겨가면서 막 정책 대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막 돈을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가 사는데 그 분들도 그걸 갚느라고 허덕거리고 사실 절대 다수의 젊은이들 그것도 못해요. 그나마 그것도 부모님 백 아니면은 소득이 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젊은이들한테 그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든가 신생아 특례 대출도 연봉 뭐 2억, 3억까지 다 빌려주면 결국 누가 그걸 빌리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거든. 절대 다수는 그것도 할 수도 없어요. 정말 언감생심이야.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젊은이들을 내팽개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뭐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많이 되었고 뭐 제 채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추경을 1차, 2차 해가지고 이제 총 30조 5천억 본격적으로 이제 그 돈이 풀려 나갈 텐데 그 속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경기 부양하는 것이 있고 아니면 민생 회복 이게 두 가지가 있고 경기 부양한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소비 쿠폰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 쿠폰을 푸는 것이 한 10조 5천억 원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돈을 주면 그것이 이제 소득 계층 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돈을 일단 쓰면 그 돈이 막 돌게 되니까 경기 부양하는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건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게 단기적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몰핀 주사와 비슷한 거예요. 그게 무슨 앞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장기적으로 그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젊어져야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또 자본 투자가 계속 일어나야 되고 기술 수준을 높이는 그러한 R&D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와 상관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잠깐 반짝할 수는 있을 때 이게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높이지 못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이제 민생 회복해가지고 채무자 있잖아요. 그래서 채무를 한 7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채무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또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이제 첫 번째 소비 쿠폰하고 두 번째 이게 제일 이제 문제가 많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열심히 갚은 사람들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정말 그거 첫 번째보다 전 두 번째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 그분들 어려운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럼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채무가 계속 이제 쌓이고 갚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제 회생 절차가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쓰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예 없는 걸로 딱 해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아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 다음에 또 그러겠네 해서 다시 또 일단 다 채무 변제됐으니까 또 빌릴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상습적으로 일부러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빌리고 그러면 다시 또 채무는 또 늘어나고 뭐 이렇게 계속 악순환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기왕이면 이 돈이 풀리더라도 기왕이면 서울 중심에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택지 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하겠다든가 그런 공공주택 건설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돈을 더 많이 넣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주택 가격도 좀 안정화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뭐 AI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쪽으로 좀 미래 먹거리 투자하는 쪽으로 좀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장기적으로도 그게 이제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하면서 장기적으로도 경기를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라빛이 이제 정부 부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 부채 또는 국가 채무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렇게 추경이 풀리면서 한 1,300조 정도 되는 걸로 현재 추계를 하고 있어요. 1,300조 정도면 얼마냐면 우리나라의 올해 명목 GDP가 한 2,600조 약간 더 될 거예요. 한 그 정도 된 게 명목 GDP라는 건 물가 상승분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실질 GDP가 아니라. 그러니까 딱 한 50% 약간 안 된다. 한 49% 정도 된다.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는데 명목 GDP가 2,600조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경기가 워낙 나빠가지고. 근데 대충 된다고 치고 한 5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정도는 현재는 사실 그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GDP 대비 정부 부채가 한 50% 정도면 OECD 국가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우리가 OECD 국가 아니니까 OECD 회원국이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아니면 뭐 유로를 쓰는 나라들을 좀 제외하고 비기축통화 OECD 회원국 기준으로 보면 한 GDP 대비 한 50% 정도면 한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정도는 괜찮다. 근데 뭐 우리가 미국도 보니까 한 123% 되고 뭐 일본 한 250% 된다는데 우리도 그 정도 뭐 해도 되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다고 들으셨을 수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기축통화니까 당연히 이게 그 정도 막 쌓여도 충분히 버틸 여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국가 신용 평가를 할 때 그걸 감안해서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아예 이게 완전 투기 등급으로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구 고령화 때문에. 인구 고령화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나이 많으신 분들, 우리가 부양해야 될 분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정작 그분들을 부양해야 될 젊은 생산 연령 인구는 자꾸 줄어들어요. 제가 계속 그걸 말씀드려요. 노인 인구 계속 늘어나는데 생산 연령 인구는 매년 30만 명씩 줄어드는데 어떻게 부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금 내는 사람은 줄고 반대로 지출해야 되고 그래서 사회보장을 해야 되는 그분들은 자꾸 늘어나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조세 수입보다 재정 지출이 더 많으니까 적자가 자꾸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미 뭐 여러 가지 뭐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는 한 2040년 정도 되면 한 80% GDP 대비로 이렇게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한 50년 정도 되면 100%가 넘을 거다. 이렇게 현재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우리나라는 초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는 좀 풀만 했어요. 코로나 때는 갑작스럽게 외부적 충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근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집에서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자영업자라든가 이런 분들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럴 때 돈을 풀어야 되죠. 그러면 지금은 그러니까 외부적 충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너무나 잘못해서 그렇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너무나 돈을 계속 부동산에다 그것도 시멘트 주도 경제인데 그걸 어떻게 끌어올렸어요? 다 빚내서 좋게 이야기해도 그냥 시멘트 주도 경제고 좀 더 나쁘게 이야기하면 부채 주도 경제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잠재 GDP 성장이 계속 추락했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도 이렇게 추락했고 내년에도 계속 추락하고 계속 더 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외부적으로 뭐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2020년 코로나 상황과 비교하면 외세 충격, 외부 충격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다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돈을 막 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라는 건 인간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굉장히 나빠요. 그러니 몸이 나쁜 것이 이게 내가 지금 교통사고 당하고 아니면 코로나 걸린 거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있고 당뇨병 걸렸고 고콜레스테롤, 고혈압이면 거기다가 몰핀 주사 주고 거기 뭐 무슨 수술해요. 그게 아니지. 체질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 체질을. 힘들더라도.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 아마 지금 우리 정부에서 지금 경제 책임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일반적인 경제 전문가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 일반 국민도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지금 교통사고 당한 거나 아니면 뭐 독감 걸리거나 아니면 코로나 걸린 겁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지금 체질이 지금
급감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 계속 술 먹고 담배 먹고 막 개기고 운동도 안 하고 거기다가 막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지내면 우리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제가 이걸 아예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단기적으로 어쨌든 적어도 한 번 정도 이렇게 추경 편성을 해가지고 좀 몰핀 주사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체력이 계속 나빠지고 있어요. 이런 때 지금 너무 급감하면 그것도 문제니까 앞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내 이제 체력을 이제 강화시키는데 그래도 우선 몰핀 주사 한번 맞고 할 수는 있잖아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는 지금부터 이제 구조조정을 강하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부채 주도 아니면 시멘트 주도 성장을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중국 좀 봐라 중국. 내 중국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중국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인데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고 일당 독재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 거품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 미래 먹거리 투자로 다 옮겨가고 있잖아요. 그걸 왜 우리는 못하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지금 중국도 힘들죠. 쉽게 하는 거는 뭐예요? 몰핀 주사 주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띄워가지고 건설 경기 띄우고 그러니까 고용도 늘어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더 쉽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고용 막 늘린다는 거 있잖아요. 이건 제가 여기 오느라고 제가 지하철 타고 왔는데 지난번 정부 때는 이렇게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뭐 지하철 계단이나 아니면 그 플랫폼에 한 분 정도 서 계세요. 근데 오늘은 보니까 두세 명씩 사방에 서 있더라고.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난 것 같죠? 고용이 늘어나니까 그게 경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런 추가적인 생산성을 높이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면 안 된다. 단기적으로 그분들 당연히 뭐 일자리 드리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